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금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코로나19 변이 가운데 전파력이 가장 강하다고 알려진 새 변이 감염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돼 재유행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집계된 신규 확진자는 일주일 전보다 2배 많은 3만 7천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생산자 물가가 1년 전보다 11.3% 올라서 올해 초 기록한 사상 최고치에 육박했습니다. 인플레 압력이 이어지면서 지난달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린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연준이 한 번에 1%포인트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금리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와 청년 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의 부채 상환 유예가 아닌 채무 조정을 해주고 고금리 대출은 저금리로 전환해주기로 했습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바꾸는 등 주거비용 경감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원구성 협상 역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언론 정책을 다루는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서울 강남의 유명 호텔에서 지배인이 장기 투숙객의 숙박비를 빼돌린 뒤 행방을 감췄습니다. 그런데 호텔 측은 지배인이 아닌 투숙객들에게 돈을 더 내거나 방을 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충남 당진 산업단지에서 준공 허가를 받지 않은 도로가 8년째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관할 지자체가 뒷짐만 지면서 도로 관리나 불법 주차 단속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또다시 우크라이나 민간인 지역에 미사일 공격을 가해 1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참혹한 테러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륙 일부 지방에는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가운데 전파력이 가장 강하다고 평가받는 BA.2.75, 이른바 켄타우로스가 국내에서 확인됐습니다. 이미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됐을 수 있어서 안 그래도 빨라진 재유행에 더 속도가 붙을 수도 있을 거로 보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켄타우로스란 별칭으로 유명한 BA.2.75 변이 감염자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습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60대로 지난 8일 의심 증상을 보여 11일에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검체를 분석하는 과정에 BA.2.75가 의심됐고 질병관리청이 유전체 분석을 통해 최종 판정했습니다. BA.2.75는 지난 5월 말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뒤 한 달 반 만에 미국 등 10여 개국으로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BA.2.75는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스파이크 유전자 변이 개수가 8개 더 많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반인반수, 켄타우로스가 별칭으로 붙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변이가 많다는 건 기존 감염이나 백신 접종으로 얻은 면역을 회피하는 능력이 더 강하다는 뜻으로 재감염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미국 연구에서는 전파력이 BA.5의 3.24배에 이른다고 분석됐습니다. BA.5 변이가 국내 유행을 이끄는 현재 상황을 토대로 다음 달 10일에 하루 확진자가 28만 8천 명까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BA.2.75까지 가세하면 이런 예측치를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BA.2.75 첫 감염자가 감염 가능 기간에 해외에 다녀온 적이 없는 것도 이미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BA.1과 BA.2가 동시유행하면서 그 상승작용으로 환자 폭증해서 기록적인 일 62만 명이 나왔듯이 이제 동시유행으로 인한 유행 규모가 더 증가할 것에 대한 대응책을 빨리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의 동거인과 접촉자 중에 확진된 경우는 없지만 최종 노출일부터 14일간 추적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 확진자는 37,134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밤 9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일주일 전인 지난 7일 집계치 18,000여 명의 2배로 일주일 단위로 확진자 수가 2배씩 느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3만 명대 후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달 만에 4만 명대를 돌파하면서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자가검사 키트 수요도 다시 급증하면서 편의점에는 재고가 동나고 있다고 합니다. 안동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망원동에 있는 이 편의점에는 최근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를 찾는 손님이 부쩍 늘었지만 판매는 못하고 있습니다. 키트 재고는 이미 동난 지 오랜데 주문을 넣어도 물량 준비 중이란 답변만 돌아올 뿐입니다. 2주 전인가 3주 전에 저희는 2개 들어오고 나서 계속 안 되고 있다가 저희가 더 받고 싶어도 지금은 받을 수 없고. 다른 편의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자가검사 키트 있어요? 지금 없습니다. 아, 혹시 뭐 재고가 안 들어오나요? 아니요, 파는 기간이 지나가지고 지금. 자가검사 키트 있어요? 네, 없는데요. 아, 요새 안 들어오나요? 안 들어와요. 서울 망원동 인근에 있는 편의점 8곳을 돌아봤습니다. 이 중에서 자가검사 키트를 살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했습니다. 약국은 그나마 사정이 낫습니다. 대부분 재확산세에 대비해 비축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은 상황. 다만 대유행이 언제 또 닥칠지 몰라 얼마나 많이 준비해 놓아야 할지는 감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6월, 6월달에 비교하면 4대 나가는 거죠. 그때 막 전쟁처럼 준비를 했는데 지금 또 준비가 될지 확신은 없습니다. 우리가 물량 상태를 모르니까. 발주를 이제 환자가 늘어나는 추이를 봐서 이제 주문을 많이 넣어야겠지만 이게 반품이 안 되는 품목이다 보니까 너무 많이는 주문을 할 수가 없어서. 코로나19 검사소도 대폭 줄어들면서 시민들은 자가진단 키트 품귀 조짐이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몇 개월 동안은 가장 좀 경계심이 제일 갖게 되는 시기인 것 같긴 한데 백신 접종을 안 하셨거나 혹은 아직 한 번도 감염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불안감이 커지실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를 받는 것도 방법이지만 약 처방까지 한 번에 가능한 곳은 전체 12,900여 곳 가운데 절반에 불과합니다. 백신 추가 접종에 면역력도 점차 떨어지고 완치자의 재확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코로나19가 본격적인 재확산 국면에 접어들기 전 한 발 빠른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미국에서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가 5개월 만에 1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또 입원 환자와 사망자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코로나19의 확산이 본격화하는 듯한 양상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각 14일 자체 집계 결과 13일 기준 미국의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13만 511명으로 2주 전보다 16%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을 이끌고 있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가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 주요 도시들에서 발견됐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BA.5 계열 변이가 확인된 도시는 베이징, 상하이, 텐진, 다롄, 시안, 칭다오, 주하이 등 7개 도시입니다. 가장 최근 BA.5가 확인된 광둥성 주하이에서는 시내 한 유치원에서 지난 12일 감염이 시작돼 이틀 만에 35명의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네, 최근 유가 등 일부 상품 가격의 급등세가 진정됐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은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노동부는 현지 시각 14일 6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전년 동월보다 11.3%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던 지난 3월의 11.6%에 육박하고 지난달 10.8%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중국이 오늘 2분기 경제 성장률을 발표합니다. 상하이 봉쇄 여파가 반영된 수치여서 관심인데 전망은 어둡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라 지난 3월 말부터 2달 넘게 멈춰섰던 경제 수도 상하이.
2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은 1% 안팎으로 어둡습니다. 우한 봉쇄의 충격으로 마이너스 6.8%를 기록했던 2020년 2분기 이후 최악입니다. 중국 당국은 움츠러든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해 대대적인 돈풀기에 나섰습니다. 수도 베이징을 비롯한 10대 도시에서 1조 3천억 원이 넘는 소비 쿠폰을 뿌렸습니다. 지난달 신규 대출도 548조 원으로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金融总量是稳定增长，流动性合理充裕，对实体经济的支持力度进一步加强。 그러나 불안 심리에 소비자들의 닫힌 지갑은 좀처럼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액이 3개월째 마이너스 행진 중인 반면 저축은 연초보다 10% 늘었습니다. 결국 효자 노릇을 한 건 수출입니다. 상반기 수출이 지난해보다 13.2% 증가해 상하이 봉쇄 이후 경제 성장을 견인한 겁니다. 5月份以来，随着国内疫情防控形势总体向好，各项稳增长政策效应逐渐显现。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내수 기반 성장 전략이 제로 코로나에 발목 잡혀 수출에 의존하게 된 모양새입니다. 우리 입장에선 28년 만에 대중무역 적자를 본 배경이기도 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중국이 코로나19 봉쇄로 인한 경기 둔화와 싸우려면 재정과 금융정책에서 더 많은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덜 제한적인 코로나19 억제 전략을 채택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권고했습니다. 제리 라이스 IMF 대변인은 현지 시각 14일 브리핑에서 중국이 올해 초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전환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더 많은 부양책이 현재 진행 중인 성장률 둔화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은 또다시 늘어날 이자 부담에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빚만 늘었는데 눈앞이 캄캄하다는 반응입니다. 이승윤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정육점을 운영하는 김덕영 씨.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사료값이 급등하면서 고기값도 올라 손님이 꽤 줄었습니다. 가뜩이나 대출 이자가 부담되는 상황에서 한 번에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올랐다는 소식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 금융 지원 조치가 9월에 끝나 더 걱정입니다. 그럼 이자 지원이 좀 줄어들 텐데 소상공인들은 이제 가게 사업 운영하기 위해서 빌린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정기적으로 많이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현재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960조 원에 달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40.3% 급증하며 가계 신용 증가율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도 힘들기는 마찬가지. 비대면 컨설팅 사업을 하는 윤한우 씨는 이미 3억 원의 대출을 안고 있어서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금을 더 빌리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공격적인 어떤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나 또는 확장적인 어떤 매출을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5대 은행의 기업 대출 잔액은 673조 원으로 1년 전보다 37조 원 늘었습니다. 9조 원 줄어든 가계 대출과 대조적입니다. 문제는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며 은행들이 기업 대출에 엄격해질 전망이라 신용도가 낮을수록 이자 비용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라는 점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채 회복되기도 전에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가 덮쳐 체감하는 고통은 통계 수치보다 훨씬 더 크다며 정부에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금리 인상 부담이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선 안 된다며 한국은행 빅스텝 단행에 대한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저금리 전환, 소상공인 대출 채권 금리 감면 등 서민 맞춤형 대책으로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주재를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았습니다. 경제 위기 속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입니다. 상담 잘 받고 좀 하여튼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일단 채무 조정 많이 받아가세요. 정부에서도 하여튼 자금 지원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부담이 약자에게 돌아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시에 맞춤형 금융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금융채무는 대출채권을 자산관리공사 캠코가 매입해 만기 연장, 금리 감면 등으로 부담을 덜겠다고 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엔 안심전환대출 제도의 조속한 실행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장기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고금리 차입자는 신용보증기금 보증으로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청년층을 위해 연체 발생 전 선제적으로 이자를 감면하는 등 특혜 프로그램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여당은 물가민생 안정특위를 열고 시민 목소리를 들으며 밥상물가 안정대책 마련에 골몰했습니다. 국회나 정부에서 많은 정책을 내놓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소비자는 몸으로 체감하지 못하고 그래서 시장 보기가 두려워서 자주 갈 수가 없어요. 또 실효성 있는 조치인가를 평가해서 분석하고 다음 회의 때에 보고하도록 기획재정부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도 이번 추석 명절 대비 물가 안정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새 정부 국정동력과 지지율 반등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민생 안정이 필수적인 만큼 윤 대통령은 경제 행보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국면 전환용 여론몰이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로 규정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정확한 실체를 밝히겠다면서 사실상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주준했습니다. 인권 변호사 문재인과 대통령 문재인 중 누가 진짜입니까?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 인권은 당파의 도구입니다. 민주당은 정치적 목적이 있는 정략적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야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장까지 추방 결정에 동의한 데다 작정하고 문재인 정부를 흠집내려 한다고 되받아쳤습니다. 반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였다면 당시에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 카드를 쓰는 것은 누가 봐도 국면 전환용 카드로 좀 쓰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와 특검 카드로 전방위 공세에 나서고 있지만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반대하면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때문에 대대적인 여론전의 일환으로도 해석되는데 대통령실도 가세했습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여당 지도부를 찾아 북한 인권재단 구성 협조를 부탁하며 야당목 추천 인사가 5년째 공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해 피겨 공무원 사건에 이어 탈북어민 북송 사건까지 국민의힘은 연일 안보 논란을 쟁점화시키며 전임 정부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물러서지 않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검찰 수사에 맞물린 정치권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가정보원 압수수색 하루 만에 군 내부 정보 관리자들을 불러서 당시 관련 기밀이 삭제된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2019년 탈북민 북송 당시 서훈 전 국정원장의 합동조사 중단 지시 의혹도 살펴보고 있는데 강제 북송 자체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무부 해석도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정원 압수수색 바로 다음 날 국방정보본부 소속 대령을 비롯한 군 정보관리 담당자들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당시 비서실장을 통해 피살 공무원 관련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과 별도로 군에서도 비슷한 시기 대북 감청 자료 등이 삭제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군 당국은 당시 수집된 기밀 정보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 밈스에서 삭제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부대에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처를 했을 뿐 원본은 남아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원본이 남아있는지와 별도로 사건 직후 청와대 관계장관 회의가 잇따라 열리고 관련 정보가 삭제됐다는 점은 석연치 않은 대목입니다. 검찰 역시 당시 정부가 잦은 월북 결론을 내놓고 맞지 않는 정보를 삭제하라고 군에 지시한 게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 수사팀은 국정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당시 서훈 원장이 김준환 전 3차장 등과 공모해 통상 한 달 남짓 진행되는 탈북민 합동조사를 불과 3일 만에 중단시켰다며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발장엔 이들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같은 외부 기관과 논의해 귀순 의사가 담긴 통일부 보고서나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국정원 내부 의견을 무시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탈북민 북송 자체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해석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탈북민들이 동료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인 점을 강조하며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강제 퇴거할 수 있다는 출입국관리법 조항을 북송 근거로 내세웠는데 법무부는 헌법상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라 맞지 않는 얘기라고 반박했습니다. 통일부 역시 북한 이탈 주민법상 중범죄를 저지른 탈북민은 보호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추방하라는 규정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북송 근거를 현 정부가 잇따라 부정하는 모습인데 검찰 안팎에선 이미 수사 결론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냐는 뒷말도 나옵니다. YTN 나인입니다. 지난 2019년 탈북어민 강제 북송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유엔과 국제인권단체에 이어서 미 하원인권위원회에서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나라로 송환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유엔이 보고 있는 만큼 유엔 무대에서도 다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 하원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이 언론에 보낸 성명입니다. 스미스 의장은 통일부가 공개한 귀순어민 2명의 판문점 북송 당시 사진이 보기에 고통스럽다며 누가 명령했고 왜 그랬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부는 이들 어부가 살인자라고 했지만 핑계처럼 들렸으며 이 혐의를 조사하기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어 잘못과는 별개로 탈북자들을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추방해서는 안 됐으며 정부가 적법한 절차를 존중했어야 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스미스 의장은 앞서 지난달 24일 한국난민정책과 윤석열 정부를 주제로 연 청문회에서도 탈북어민 강제 북송이 북한 체제의 야만성과 문재인 정부의 냉담한 공모를 보여준다고 꼬집었습니다. When I saw that back then, I couldn't believe it, that a man who purported to be a human rights lawyer could have his administration send people back to a horrific fate. 유엔 인권위는 물론 세계 최대 인권단체인 국제 앰네스티 등 국제 인권단체와 전문가들도 한국 정부가 탈북어민들을 강제 북송한 사건과 관련해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Again, the ROK government should have not repatriated this person right away, and basically they should have subjected them to the domestic procedures here in the ROK. 유엔이 국제난민협약 등이 규정한 잔혹하고 비인도적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상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오는 9월 유엔 총회 등 유엔 무대에서도 다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후반기 원구성의 쟁점으로 꼽힌 사법개혁 특위와 관련해 잠정 합의했지만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전과 점심시간 2차례 국회의장실에서 연쇄 회동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회동 뒤 YTN 뉴스큐에 출연해
사법개혁특위 구성은 6대6 여야 동수 구성에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기로 잠정 합의했고 명칭은 수사사법체계 개혁특위로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여야는 방송 분야를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어디서 맡느냐를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에 있는 유명 호텔에서 지배인이 장기 투숙객들의 숙박비를 개인 계좌로 받아 빼돌린 뒤 잠적했는데요. 호텔 측은 해당 지배인이 아니라 투숙객들에게 돈을 더 내거나 방을 빼라고 강요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호텔 측이 일방적으로 전기마저 끊어버리면서 졸지에 방랑자 신세가 된 투숙객이 한둘이 아닙니다. 제보는 Y 송재인 기자입니다. 올해 초 귀국한 김판준 씨는 1년간 머무를 임시거처로 서울 강남의 4성급 레지던스 호텔 방을 빌렸습니다. 그렇게 반년쯤 호텔집 생활을 해오던 지난달 말, 여느 때처럼 귀가한 김 씨는 방문에 붙어있는 퇴실 공지문을 발견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5달도 더 남았는데 7월까지 당장 방을 빼달라는 거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제 얘기랑은 상관이 없고 저는 어차피 계약이 1년치를 내고 들어왔는데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 뭐 저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죠. 호텔 측에 물어보니 황당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김 씨가 계약 당시 투숙비 1,000만 원가량을 선입금했던 총지배인 A 씨가 그동안 개인 계좌로 받아둔 돈을 빼돌리고 사표를 썼는데 호텔 측에 납부된 돈은 없는 셈이니 계약한 방을 빼든 돈을 내든 하라는 겁니다. 저희로서는 저희한테 돈을 내셨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들여보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더 낼 수는 없다는 말에 돌아온 건 호텔방 출입 차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그러면 짐을 싸고 그리고 또 내가 다른 데 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적어도 약이라도 좀 꺼내게 해다오. 그렇게 부탁을 했고 매일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제가 그 약입니다. 하루아침에 퇴실 통보를 받은 건 김 씨뿐이 아닙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10명 가까이 되는데 지배인 A씨가 자신이 대표라고 적힌 사업자 등록증까지 보여주면서 숙박비도 깎아주겠다고 해 별다른 의심 없이 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호텔 측의 추가 결제 요구를 거부했다가 호텔방 문출입이 차단된 건 물론 전기마저 뚝 끊겨버렸습니다. 전기가 전부 안 들어오고 화장실에서 일단 씻을 수가 없고요. 전혀 씻을 수가 없고 핸드폰 충전할 수도 없어요. 못 씻고 핸드폰 충전도 못한다. 이건 그냥 나가라는 거죠. 자기네들은 죽어도 못 열어주겠다는 거. 그럼 열어주지 마라. 그리고 제가 문에다가 문을 안 잠기게 테이프를 붙여놓고 문을 개방하고 살고 있는 상태죠 지금. 직장과 지인 집 등을 전전하며 방랑자 신세가 된 투숙객들. 이런 상황에서도 호텔 측은 투숙 예약을 받으면서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호텔 측은 투숙객들이 추가 결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전지배인 A씨가 지나치게 싼 값에 방을 빌려준 만큼 이제까지 낸 돈을 감안하더라도 이미 투숙객들의 선 결제비는 바닥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싼 값을 부르면 당연히 의심해봐야 했던 거 아니냐고 투숙객들을 탓하며 본인들이 A씨에게 돈을 청구하면 된다고도 말했습니다. 경찰은 지배인 A씨의 횡령 혐의 수사와 함께 투숙객들의 고소장 접수에 따라 호텔 측의 권리방해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충남 당진시 송산 2 일반 산업단지에는 수많은 화물차가 다니는 6차선 대로가 있는데요. 절반인 3개 차로로만 차들이 다니고 나머지 3개 차로는 아예 주차된 차들로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준공도 받지 않은 도로가 8년째 불법 사용되고 있는데 지자체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충남 당진시 송산 2 일반 산업단지 안에 있는 6차선 대로. 절반인 3개 차로로만 커다란 화물차들이 계속 지나다닙니다. 나머지 3개 차로는 아예 주차장이 됐습니다.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들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확인해 보니 이 도로는 준공 허가가 나지 않은 미승인 도로라 규정대로라면 차가 아예 다니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지난 2014년
도로를 처음 만들었을 때 부분 준공 승인을 받았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아예 받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관리 지자체는 어쩔 수 없이 도로가 사용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개설된 도로를 사용 안 하는 시에는 기업들이 위축되고 또 기업 영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미승인 도로다 보니 교통법규 위반이나 불법 주차도 단속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시공사가 재포장과 시설 보강 공사를 마치고 준공을 받기 전에는 개입할 방법이 없어서 시공사의 빠른 해결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공사는 자금 문제 때문에 공사가 미뤄지고 있다며 추가 분양 등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때까지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황당한 일이라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승인 도로에 대형 화물차가 수년간 지나도 방치한다는 그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사실 거의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시공사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지자체는 권한이 없다는 핑계로 해결을 미루는 사이 미승인 도로를 차들이 마구 다니는 불법 행위가 수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해당 도로는 제대로 된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차선은 지워졌고 신호등도 없는 상태인데다 교통 단속도 이루어지지 않는 무법천지인데요. 시청에서는 미승인 도로라 아무 조치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지만 전문가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계속해서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곳곳에 심각한 물웅덩이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오래된 웅덩이인지 올챙이가 유유히 헤엄칠 정도입니다. 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중 상당수는 이 산업단지에 입주한 대형 철강사와 물류업체를 찾아온 화물차들. 무게를 이기지 못해 맨홀 주변 아스팔트가 아예 뜯겨나갔지만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차선은 거의 지워져 흐릿한 흔적만 남았고 6차선 대로인데도 건널목 하나 없습니다. 시청은 이곳이 미승인 도로라 준공이 나고 기부 체납을 받을 때까지는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로 관리나 주차 위반 단속 등이 불가능하고 심지어 제한 속도 설정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위험한 걸 알면서도 업체의 빠른 해결을 요구하는 일만 반복하고 있다는 해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시청 주장은 사실일까? 전문가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미 차들이 자유롭게 통행하고 있는 이상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관련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기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이면 됩니다. 단속할 수 있죠. 신호등도 설치할 수 있고 횡단보도 설치할 수 있는 거죠. YTN 취재가 시작되자 시청은 시공사를 무작정 믿고 기다릴 수 없는 만큼 긴급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자체나 또 관련 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경찰 역시 이 미승인 도로에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단속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세 번째로 심판대에 오른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 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국가가 생명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사형 반대 측과 합헌 결정은 여전히 옳다는 찬성 측의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형법에 규정된 사형의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당사자들과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쟁점은 흉악범죄 예방 등의 목적으로 국가가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을 헌법이 허용하느냐는 겁니다. 헌법은 국가가 국민의 불가침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가지지만 필요한 경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면서 사형제를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형 반대인 청구인 측은 국가의 생명권 침해를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생명권은 기본적으로 국가 이전의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헌법 10조에서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고 그랬고 그 존엄은 흉악범들도 존엄하다고 써 있거든요. 헌재 집권 참고인으로 나온 전문가도 사형제의 흉악범죄 예방 효과를 실제로 증명할 수 없다고 힘을 보탰습니다.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지에 관해서 국내적으로 실증적 분석이 여태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 그래서 그런 분석이 앞으로
사실은 되게 많이 필요하다. 뭐 그런 그 점에서 지금 되게 아쉬운 상황이다. 반면 사형 찬성인 법무부 측은 헌재의 앞선 두 차례 합헌 결정은 여전히 옳고 번복할 사정 또한 없다면서 이번에도 다른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사회 악을 영구히 제거하는 등의 범죄 예방 차원과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공분 등 응보적 정의를 사회가 무시할 수 없다면서 생명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관들도 생명권 침해 가능 여부와 범죄 예방 효과, 사형제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석방 없는 종신형의 적정성 여부 등을 따져 물었습니다. 또 국가, 사회의 책임이나 국민 법 감정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헌재는 변론 내용 등을 토대로 심리를 계속한 뒤 따로 선고 기일을 잡아서 위헌 여부 판단을 밝히게 됩니다. 역대 세 번째 12년 만에 다시 판단이 이뤄지는 만큼 앞선 두 차례 합헌 결정이 뒤집힐지 주목됩니다. 유남석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4명은 이미 명시적으로 사형제 폐지나 적극 검토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사형제 폐지를 위해선 재판관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합니다. YTN 우철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민간인 지역에 미사일 공격을 가해 20여 명이 숨지고 90여 명이 다쳤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군사적 가치가 없는 도시에 고정밀 미사일을 표적 발사하는 건 테러나 다름없다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강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서 서쪽으로 260km 떨어진 인구 37만 명의 도시 빈니차입니다. 민간인 지역에 러시아 미사일 공격이 가해져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적어도 20여 명이 숨졌으며 9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미사일은 칼리버 순항 미사일로 흑해 러시아 잠수함에서 발사됐다고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미사일 4발이 발사됐고 이 가운데 2발은 방공망을 통해 요격했지만 2발은 막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Досить високоточні ракети. Це ракети «Калібр». І вони знали, куди вони б'ють. Ви бачите, що це будинок побуту. 구사 일생으로 살아남은 생존자는 미사일이 강타하던 그 순간은 공포 그 자체였다고 증언합니다. То в мене посипалося стекло з вікон. А коли вже друга волна, то це тоді вже вийшло, що почали вилітати. Це було таке оглушительне, що в мене до сих пор голова гуде.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군사적 가치가 없는 지역에 대한 공격은 공개적 테러라고 규탄했습니다. 평소 민간인 시설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러시아 군 당국은 이번 미사일 공격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군이 상당 지역을 장악한 우크라이나 동남부 자포리자주 친러 정부 수장은 오는 9월 러시아 편입을 결정하기 위한 주민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이탈리아 최대 정당 오성운동의 연립정부 이탈로 위기에 빠진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가 끝내 사임을 선택했습니다. 앞서 드라기 총리는 오성운동이 260억 유로, 우리 돈 34조 2천억 원 규모의 민생지원 법안과 연계된 상원의 내각 신임 투표를 보이콧하자 마타렐라 대통령을 찾아가 전국 위기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주세페 콘테 전 총리가 이끄는 오성운동은 그동안 에너지 위기, 물가 상승에 직면한 민생 지원책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등을 놓고 드라기 총리와 각을 세워왔습니다. 국가 부도 사태 속에 대규모 반정부 시위대를 피해서 국외로 도피한 스리랑카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이 공식 사임했습니다. 고타바야 대통령은 현지 시간 14일 싱가포르에 도착한 직후 마힌다 야파 아베이와르데나 스리랑카 국회의장에게 사임서를 이메일로 보냈다고 국회의장실이 밝혔습니다. 경제난에 시달리던 스리랑카 시민들은 지난 9일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일으켰고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 등을 점령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가 타격전 끝에 최하위 한화에 6연패를 안기며 4연승으로 전반기를 마감했습니다. 롯데는 사직 홈 경기에서 한 점을 끌려가던 7회 피터스가 싹쓸이 2루타를 치고 앞서 한동희도 4타점으로 활약해 10대7 재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삼성은 KT에 1대0으로 져 구단 역사상 최다인 11연패 수렁에 빠졌고 선두 SSG는 6연승 4게임 반차 1위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남자농구 대표팀이 아시아컵에서 타이완을 꺾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대표팀은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B조 2차전에서 라거나가 골밑을 장악하고 이대성이 15점으로 활약하면서 87대 73으로 이겼습니다. 조 1위를 지킨 대표팀은 내일 바레인과 3차전을 치릅니다. 오늘 내륙의 장맛비는 쉬어가겠지만 대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덥겠고요. 폭염 경보가 내려진 대구는 무려 34도 선까지 치솟겠습니다.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내륙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에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 자외선이 강하겠고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3도, 대전은 22.1도, 대구는 23.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 수준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 대전과 광주는 32도, 대구는 34도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변이 가운데 전파력이 가장 강하다고 알려진 새 변이 감염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돼 재유행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집계된 신규 확진자는 일주일 전보다 2배 많은 3만 7천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생산자 물가가 1년 전보다 11.3% 올라 올해 초 기록한 사상 최고치에 육박했습니다. 인플레 압력이 이어지면서 지난달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린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연준이 한 번에 1%포인트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금리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와 청년 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의 부채 상환 유예가 아닌 채무 조정을 해주고 고금리 대출은 저금리로 전환해주기로 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등 주택 관련 대출이자 감면 대책도 내놨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원구성 협상 역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언론 정책을 다루는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러시아군이 또다시 우크라이나 민간인 지역에 미사일 공격을 가해 1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참혹한 테러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륙 일부 지방에는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세부 계통 가운데 전파력이 가장 강하다고 평가되는 BA.2.75, 이른바 켄타우로스 변이 감염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에 확진된 인천 거주 60대 A씨의 검체를 정밀 분석한 결과 BA.2.75 변이에 감염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확진자는 최근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어 BA.2.75가 이미 지역사회에 전파되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방역당국은 A씨와 접촉자는 최종 노출일로부터 14일간 추적검사 예정이고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심층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백신 4차 접종 대상이 50대까지 확대됐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접종을 시작하는데 낮은 감염 예방 효과에도 백신을 맞는 게 나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이형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코로나19 유행 확산에 정부는 백신 4차 접종 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기존 60살 이상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 외에 50대와 18살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접종하기로 한 겁니다. 50대가 포함되면서 접종 대상만 850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심장질환과 암, 당뇨, 비만까지 포함하는 기저질환 범위를 고려하면 접종 규모는 더 커집니다.
문제는 얼마나 접종에 참여할지입니다. 3차 접종을 마쳤다면 4차 백신을 맞더라도 감염 예방 효과가 최대 25%에 그쳐 접종 유인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탓에 기존 대상인 60대 이상 고령층 접종률도 30%대로 저조합니다. 50대인 경우 수용성이 굉장히 떨어질 것으로 보여요. 감염 예방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3차 접종만으로도 그 위중증 예방 효과는 상당 기간 유지될 수 있고, 정부는 재유행을 주도하는 BA.5 변이가 면역 회피력이 큰 만큼 감염 자체는 크게 막지 못하더라도 중증 사망 피해 최소화 효과는 여전하다며 4차 접종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당일 접종은 오는 18일부터 시작하는데 파이자나 모더나, 노바백스 백신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변이에 맞게 개량한 백신이 언제 나올지 불확실해 기존 백신으로 추가 접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개량 백신이 이제 개발이 하반기에는 되긴 할 텐데 이게 언제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고위험군께서는 가을철로 미루시기보다는 지금 예방 접종을 해 주시기를. 3차 접종 뒤 최소 넉 달이 지난 시점부터 4차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은 다음 주부터 시작하고 예약 접종은 다음 달 1일부터 이뤄집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최근 유가 등 일부 상품 가격의 급등세가 진정됐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현지 시각 14일 6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전년 같은 달보다 11.3%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던 지난 3월의 11.6%에 육박하고 지난달 10.8%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인플레 압박이 계속되면서 지난달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린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달 금리를 또다시 0.75%포인트, 더 나아가 1%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 4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직전 주보다 9천 건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그동안 6주 연속 23만 건 안팎을 유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금리 인상의 부담이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며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고 소상공인 대출 채권도 캠코가 매입해 만기 연장과 금리 감면 등을 하기로 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비상경제 민생회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금융 채무는 그 대출 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서 만기 연장, 금리 감면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해 줄 것입니다. 고금리 차입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 전환해서 금리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특혜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또 청년 안심전환 대출을 통해 주담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해서는 안심전환 대출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서 대출금리 인하와 장기 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해소하겠습니다. 정부가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층의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해 상환 유예를 부채 경감으로 바꾸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상환 유예 중심의 임시금융 구호 체계를 오는 9월로 마무리하고 10월부터는 상환 부담 경감 중심의 근본적인 재무구조 개선 지원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10월부터 가동되는 재무구조 개선 프로그램에 따라 금융부담이 많은 채무는 장기 및 저리 대환 대출을 해주고 경쟁력이 취약한 차주에게는 리모델링, 사업 내실화 사업 자금을 지원합니다. 여야가 원구성 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를 공개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문제 삼아 협상을 중단하기로 하는 등 막판 진통이 계속됐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구성 담판에 나선 여야 원내대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누가 맡을지 줄다리기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과방위를 맡으려는 게 방송 장악 의도란 야당 주장을 반박하며 언론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다 민주노총 소속 그런 사람들이 다 사장하고 지도부에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방송을 장악할 생각도 없고 장악할 능력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당이지만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당이 정부의 권력 사유화에 동조하고 있다며 과방위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여당은 그동안에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아예 엎어진 운동장이었다며 방송 장악 의지를 서슴없이 드러냅니다. 엎어진 건 운동장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 돌아선 민심입니다. 다만 국회 공전의 핵심 현안이었던 사법개혁특위 구성 문제에선 여야가 접점을 찾았습니다. 권성동 직무대행은 YTN에 출연해 수사사법체계 개혁특위로 명칭을 바꾸고 여야 각각 6명씩 동수 구성해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아 안건을 합의 처리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행정안전위원회와 과방위 가운데 하나는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습니다. 특위에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대폭 양보해서 어느 정도 의견을 좁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권을 줬습니다, 민주당에게. 하지만 사개특위 말고도 상임위 배분까지 한꺼번에 의견 일치를 봐야 일괄 타결이 가능한 상황. 한꺼번에 일괄 타결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정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약속을 지킬 거예요. 후반기 원구성이라고 할 수 있는 8개 상임위원장의 배분과 그다음에 각 특위의 구성을 일괄 타결해서 민주당은 또 권 직무대행의 협상 내용 공개는 여당에 유리한 국면 조성을 위한 언론 플레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협상 잠정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타협점을 찾아가던 여야가 막판 진통과 신경전을 거듭하면서 재연절 이전 국회 정상화란 목표에 여야가 차질 없이 도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이준석 대표 중징계 이후 당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과 장제원 의원의 불화설이 불거졌죠. 당사자들은 오늘 오찬을 함께하기로 했다며 일축했지만 대표적인 친윤석열계 의원 사이에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은 장제원 의원과 갈등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잘 지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장 의원이 SNS에 적은 한 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라는 글에 빗대 영원한 동생이라면서 예정된 오찬도 공개했습니다. 저와 장제원 의원은 오랜 정치적 동지입니다. 그리고 형제 같은 사이이기 때문에 불화가 생길 수도 없습니다. 내일은 두 분이서 만나시는 건가요? 예, 내일 둘이 만납니다. 예. 장제원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은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면서 권력투쟁을 할 것도 없고 사심도 없다고 힘을 주었습니다. 다만 이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권성동 대표하고 불화다, 갈등이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도 한 적 없어요. 그냥 억측이고 그냥 갈등이다, 불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장 의원의 다소 모호한 언급에 권성동 대표 대행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향후 당 수습 과정에 대한 생각은 다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권성동 대표 대행은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수용해야 한다면서 조기 전당대회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친윤계 의원들은 이른 시간에 당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새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실제 민들레 모임 간사인 이용호 의원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준석 대표의 자진 사퇴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이 상황을 풀 수 있는 것은 이준석 대표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오고 또 그 이준석 대표가 어떤 결단을 내려주느냐 압박하라는 뜻이 아니라 서로 정치적으로 어떤 출구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장제원 의원이 권성동 당대표 대행과 윤석열 대통령의 만찬, 이어 의원 총회까지 불참한 건 역시 친윤계의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인 상황에서 여권 내부 갈등은 노골적으로 터져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부 친윤계 의원들이 권성동 대표 대행에 대한 반발 수위를 높일 경우 여권 내 혼란은 더 크게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선거 출마와 관련해 오랜 침묵을 깨고 마음의 정리를 끝냈다며 곧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차기 당권 도전을 공식화한 건데 90년대 학번, 70년대생 97주자들은 강하게 제동을 걸며 치열한 당권 레이스를 예고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6일 지방선거 참패 후 무건수행 108번대를 거듭해온 이재명 의원이 한 달여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8.28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 처음으로 답변을 회피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정리는 됐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제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안팎의 거센 반대 여론은 더 큰 통합의 밑거름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오는 17일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에 앞서 선제적으로 차기 당권 도전을 공식화한 겁니다. 또 의견이 다른 것은 존중하고 또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당의 본질이기 때문에 의견의 다름은 시너지의 새로운 재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대표 선거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이 의원에 더해 친이재명계 출마 러시도 이어졌습니다. 박찬대 이수진 의원이 잇따라 이재명과 더불어를 외치며 친명계 최고위원 출마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재명과 함께 책임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재명과 함께 승리하는 강한 민주당, 통합의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반면 반이재명 전선을 형성한 97주자들은 친명계의 조직적인 당권 장악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재명의 시간이 민생과 당 혁신의 시간을 뒤덮을 거라며 이 의원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했고 친명계 일색으로 지도부가 꾸려지면 당 쇄신은 불가능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이 달라지고 혁신하는 방향으로의 리더십은 그냥 어느 일방의 리더십이 관철되고 또 어느 한 리더를 옹이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이 보장되고 그 속에서 통합력을 높여나가는 거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재명 의원이 당권 출사표를 예고하고 친명계 대 비명계 간 지도부 입성 경쟁도 달아오르면서 97그룹 단일화를 비롯해 당권 레이스를 출렁이게 할 핵심 변수에도 더욱 관심이 쏠리게 됐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기밀 정보 삭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군 내부 정보망 담당자들을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는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 밈스 관리를 담당하는 국방정보본부 소속 대령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재작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군이 수집한 기밀 정보가 삭제된 과정을 집중 조사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국정원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면서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이 비서실장을 통해 피살 공무원의 표류 가능성에 무게를 둔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고발 내용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결정은 국제법상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위반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앰네스티가 해당 사건에 대한 논평 요청에 북한 어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거부당했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앰네스티는 어민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기로 한 결정은 난민을 박해할 것이 분명한 나라에 강제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상 규칙인 농르플루망 원칙을 위반한 거라며 한국 정부가 재발 방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근교에 있는 민가에 전차 포탄이 날아들어 지붕을 뚫고 출입문에 박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마을 인근에 있는 전차포 사격장에서는 사격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빈집이어서 망정이지 하마터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멀쩡하던 주택 지붕 천장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지붕 아래 철로 된 현관문은 무언가에 핥힌 듯 위아래로 2뼘가량 찢어졌습니다. 부서진 곳 아래에서는 쇠로 된 도구가 나왔는데 다름 아닌 군에서 쓰는
전차포탄 탄두입니다. 길이가 23.5cm에다가 지름이 2.4cm 정도면 사람이 그 당시에 맞았을 때는 바로 그 자리에서 직사할 때문에 엄청 놀라고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불과 2-3km 떨어진 시골 민가에서 마을 주민이 포탄 탄두를 발견한 건 지난 12일. 얼마나 내리꽂는 충격이 컸던지 현관문 뒤쪽까지 힘없게 찢어졌을 정도였습니다. 포탄이 발사된 곳은 피해를 입은 민가와 불과 1km도 떨어지지 않은 전차포 사격장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군부대에서는 최근까지 전차 사격 훈련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로 미뤄 사격 중에 쏜 포탄이 잘못 튀어 인근 민가로 날아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을에 출동해 포탄 탄두를 회수한 군부대는 전차 사격을 중단하고 경위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전차포탄 탄두인데 폭발 위험은 없는 전차가 적전차를 파괴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뚫는 거예요. 마을 주민들은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 벌어졌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차포 사격 소리 때문에 놀라는 것은 물론 진동까지 커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는 겁니다. 소들도 놀래고 동물들도 그러다 보니까 가구가 여 집도 마찬가지로 한우를 키웠고 저희 집도 마찬가지로 키웠지만 이제는 못 키워요. 소들이 깜짝 놀라 뛰어요. 포탄이 떨어진 집이 비어 있어서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마을 주민 누군가가 큰 피해를 볼 뻔한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어린이집에서 2살 남자아이가 고구마를 먹다가 돌연 숨졌습니다. 경찰은 질식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전북 진안군 한 어린이집입니다. 이곳에 다니던 2살 남자아이가 기침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아이는 간식으로 고구마를 먹던 중 갑자기 이상 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간식으로 고구마를 이렇게 잘라서 줬다고 이제 지금 그러거든요. 애기들이 이제 한꺼번에 못 먹으니까. 사고가 난 건 오후 3시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아이 곁에는 보육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하임리히법으로 알려진 응급처치를 하고 이후 심폐소생술도 했지만 아이는 결국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내부 CCTV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런 질식 사고는 해마다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전체 심정지 3만여 건 중 질식으로 인한 사고는 600여 건으로 약 2%를 차지합니다. 이 가운데 9살 이하의 아동 44명이 질식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이들의 경우 기도가 좁아서 질식 시 더 위험한 만큼 무엇을 어떻게 먹을지 더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구마와 같은 이제 끈적이거나 또 잘 으깨지지 않는 음식들은 또 질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혹은 섭취를 하더라도 천천히 소량씩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만약 집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보호자가 하임리히법이나 심폐소생술 같은 응급처치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경남 통영 정량동에 있는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지만 60대 남성이 집안에서 발견돼 소방당국이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대전 서구 갑천대교 사거리에서 승용차와 택시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와 승용차 운전자 등 3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서울 북가좌동 오르막길 도로에서 레미콘 차량이 학원 승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2 차량 운전자가 타박상을 입었는데 학원 승합차엔 학생들이 타고 있지 않아 추가적인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15분쯤 경기 김포시 누산리 포구 인근에서 실종 신고됐던 2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시신으로 발견된 이 남성이 지난 12일 경기 용인 서부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됐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이 40일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출구는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도 불법 파업을 중단하라고 나선 가운데 노사는 물론 노노 갈등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산업은행 본점 앞에 천막이 차려졌습니다. 40일이 넘게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간 겁니다. 노동자들은 지난 5년 동안 삭감된 임금 30% 인상과 노조 전임자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협상이 되지 않자 대우조선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사태 해결에 나서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우조선 사태에 가장 책임 있고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이 산업은행입니다. 산업은행은 금속 노동자들의 요구,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요구에 화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업은행을 상대로 한 투쟁에 파업 사태가 장기화하자 정부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20일 넘게 도크와 선박을 점거하면서 배가 건조되지 못해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매일 259억 원의 매출 손실과 57억 원의 고정배수 손실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약 5,700억 원의 누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서 선박 점거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선박 점거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자칫 노사 모두를 공멸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의 대내외 신인도 저하로 돌이킬 수 없는 국가 경제의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동상급단체의 파업 지지 집회와 맞불 집회, 하청업체의 입장 등이 얽히면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대우조선 정규직 노조가 금속노조를 탈퇴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노노 갈등까지 불거진 상황입니다. 또 시민단체들이 2011년 부산 한진중공업 사태 때 등장한 희망버스를 조직해 파업을 응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파업이 노동계는 물론 정치권, 시민단체까지 개입하면서 더 장기화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전래동화에서 마음씨 착한 흥부를 부자로 만들어준 제비는 대표적인 여름 철새입니다. 하지만 서식 환경이 나빠지면서 요즘은 농촌에서도 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제비가 강원도 강릉의 한 상가 건물 안에 해마다 둥지를 틀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어물 가게 안 천장 한쪽에 지은 작은 둥지. 솜털이 보송보송한 제비 새끼 4마리가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어미가 먹이를 사냥해 오자 서로 먼저 달라며 한껏 입을 벌리고 아우성칩니다. 바로 옆 건물 가게에선 다른 제비 가족이 보고 박제 기념품 위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제법 몸집을 키운 새끼들은 날갯짓도 해보고 깃털도 고르며 부산스럽습니다. 좀 신기하기도 하고요. 이 건어물 가게 대박 날 것 같기도 하고. 제비는 10여 년 전부터 해마다 이 상가 건물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올해 둥지를 튼 제비는 모두 7쌍. 주변에 먹잇감이 풍부하고 안전한 곳으로 여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람들로부터 피해가 없고 성공적으로 새끼들을 키워낼 수 있었다면 제비 입장에서는 상가 안쪽이 안전한 번식 장소로 각인되었을 것이며 2년 전에는 어미가 사고를 당한 듯 오지 않자 한 상인이 먹이를 사다 먹이며 새끼 5마리를 키우기도 했습니다. 그냥 놔두면 그냥 다 죽어버리니까 안 되니까 그거는 그냥 애착이 가더라고. 그래서 의자 놓고 가서 매일 핀셋으로 찍어가지고 내주고 주고 이랬으니까. 흔한 여름 철새였던 제비는 농어촌 도시화 등으로 인해 전국 서식 밀도가 1제곱킬로미터당 29마리로 20년 새 20% 넘게 줄었습니다. 귀한 손님 제비가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고 가을쯤 월동지인 동남아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상인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 현황과 향후 정책 과제 등을 보고받습니다. 차기 지도체제를 둘러싸고 갈등설이 불거진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이 오늘 오찬회동을 함께합니다. 친윤석열계 핵심인 두 사람은 오늘 낮 여의도 모처에서 점심을 함께 먹으며 당 안팎에서 제기된 친윤계 내부 균열 등에 대한 우려 불식에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불허 결정에도 불구하고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당대표 출마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박지현 전 위원장은 오늘 오전 9시 반 국회 분수대 앞에서 8.28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경찰제도 개선 최종안이 오늘 발표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 개선 최종안을 직접 발표할 예정인데요. 최종안은 행안부 내 경찰국인 경찰지휘조직 신설과 경찰지휘규칙 제정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야외 노동자의 온열 질환을 예방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식수 무료 제공 캠페인 오아시스 서울 프로젝트를 오늘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수를 얻으려는 시민은 오아시스 서울 스티커가 부착된 매장으로 텀블러를 지참해 방문하면 되는데요. 참여 매장은 스마트 서울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네, 지난달 수입 물가가 1년 만에 33% 넘게 오르며 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6월 수입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6%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달보다 0.5% 상승해 역대 최고치를 썼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국제유가가 상승한 가운데 광산품 가격이 많이 오른 영향이 컸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에 정비사업 필수 발생 비용을 반영하고 기본형 건축비에 원자재값 상승분을 포함하는 분양가 상한제를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공공택지를 제외한 택지 가산비에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 영업손실보상비, 이주비 금융비용 등이 추가됩니다. 또 기본형 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기준을 기존 4개 항목에서 5개 항목으로 늘리고 레미콘이나 고강도 철근 가격 변동률 합이 15% 이상이면 정기고 시 3개월 이내라도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철옹성으로 불리던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가격마저 수억 원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역시 급락세인데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비싸 강남의 대장주라고 불리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금리 인상 압박이 강해진 최근까지도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주목받으며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용면적 157제곱미터가 3억 원 떨어진 55억 원에 팔렸습니다. 급매물은 최고가에서 8억 원 낮은 50억 원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제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호가를 계속 올리는 타이밍은 좀 지난 것 같고요. 전체적인 경제 분위기가 그렇다 보면 영향을 받겠죠.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강남구의 랜드마크 단지 가운데 하나인 도곡동 타워팰리스도 하락세입니다. 전용 면적 164제곱미터가 지난달 43억 5천만 원에 팔렸지만 최근 1억 원 낮은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개포동 레미안 블레스티지의 전용 면적 59제곱미터도 최고가 23억 원에 비해 1억 6천만 원 떨어진 21억 4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물가 압력으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수도권 외곽에서 시작된 하락세가 상급지인 강남권으로도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수요 심리가 얼어붙고 거래 급감으로 가격 약세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경기도 의왕시와 안양, 화성, 과천 등 GTX 호재로 급등했던 수도권도 급락세를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철옹성으로 여겨졌던 강남 요지의 대장주 아파트마저 급매물이 출시되고
기준금리마저 급등함으로써 앞으로 주택시장은 서울 수도권 지방 할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주택을 매수하려는 실수요자들은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러시아가 독일행 가스관을 걸어 잠그면서 유럽 국가들의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에 따른 에너지 부족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고, 독일은 내년 가스비 청구액이 최소 3배로 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 국영기업 가스프롬은 지난 11일 열흘간 유지 보수 작업을 이유로 독일로 연결되는 노르트 스트림 1 가스관을 통한 가스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가스프롬이 열흘 후인 21일 가스 공급을 재개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La Russie utilise l'énergie comme elle utilise d'ailleurs l'alimentation comme une arme de guerre. Vous préparez à ce qu'il coupe totalement les livraisons. Je pense que nous devons aujourd'hui nous préparer à un scénario où il nous faut nous passer en totalité du gaz russe. 그는 전국 에너지 절약 운동 관련 세부 방침을 내놓을 예정이고, 밤 시간 쓸모없는 공공조명 끄기나 사무실에서 나올 때 전등 끄기 등부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늘리겠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천연가스의 러시아 의존도가 큰 독일은 큰 비용 증가를 우려합니다. 클라우스 밀러 연방 네트워크 청장은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고객들은 내년에 가스비 청구액이 최소 3배로 뛰는 상황에 적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난방비 정산을 하는 이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영향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가스비 청구액이 2배로 오른 상황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독일 시민들은 겨울을 나기 위해 석탄이나 뗄나무를 쟁이고 있습니다. 뗄나무나 난로에 대한 문의가 지난해보다 최소 2배 늘었다고 관련 업체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코로나19로 한 차례 취소됐던 부산 국제모터쇼가 4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현대차가 새로운 전기차를 세계 최초로 공개하며 눈길을 끌었지만 국내외 완성차 업체의 참여가 저조하면서 예전보다 볼거리는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전 시장으로 들어오는 자동차. 현대차의 새로운 전기차인 아이오닉 6가 세계 최초로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기반으로 한 번 충전에 최대 524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선보이는 아이오닉 6는 아이오닉 브랜드의 방향성을 계승하는 두 번째 모델로서 SUV와 해치백 중심이었던 국내 전기차 시장에 더욱 매력적인 상품으로 신선한 반향을 일으킬 것입니다. 자동차 시장의 변화에 걸맞게 등장한 모델 대부분은 전기차였습니다. 기아차는 EV9의 콘셉트카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개하며 기대감을 끌었고, BMW 코리아도 플래그십 세단인 i7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이번 모터쇼를 단순한 차량 전시가 아닌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화축제 장르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번에 10회째를 맞이한 부산 국제모터쇼이지만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의 참여는 크게 줄었습니다. 국내에서는 현대와 기아만 참여했고 해외 완성차 브랜드는 BMW 그룹이 유일합니다. 세계 각국의 신차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었던 예전과 비교하면 아쉬운 대목입니다. 금년 내에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 나갈 수 있느냐를 연구를 해서요. 이제 2년 후에는 새로운 모터쇼를 또 선보일 예정입니다. 넥스트 모빌리티 축제가 되다를 주제로 한 이번 부산 국제 모터쇼는 오는 24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립니다. YTN 차상입니다.
물에 빠지면 스스로 헤엄쳐 나오는 생존 수영. 초등학생들은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교실에서 이론으로만 배웠는데요. 수영장이 없는 한 학교에 이동식 수영장이 설치됐는데 학생들의 물에 대한 자신감이 금세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기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 동안 이론으로 생존 수영을 배워야 했던 아이들의 표정은 지루해 보입니다. 하지만 학교에 설치된 조립식 수영장으로 향하는 아이들의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우선 안전수칙과 안전장비 사용법은 생존 수영의 기본. 아래에서 위로 포물선을 그리듯이 셋 하고 던졌습니다. 던지고 나서 바로 어떻게 해야 된다? 엎드립니다. 그리고 등을 잡아 당기시면 되는 겁니다. 물에 대한 공포심을 없애는 데는 선생님의 지도뿐 아니라 친구들의 도움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할 수 있어. 다리 쭉 펴고 놓아. 내가 도와줄게. 다리 쭉 펴고 무섭겠다. 야. 그러니까 원태를 해. 고개를 젖히고 다리를 펴는 데 대한 두려움만 극복해도 절반은 성공한 셈입니다. 학생들은 손으로 노젓기라든지 호흡법 등도 배우는데 2번 정도 수업을 받으면 거뜬히 물에 뜨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학교는 인천시 교육청의 공모 사업에 선정돼 조립식 수영장을 설치했고 약 한 달에 걸쳐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나 학생들의 만족도, 시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되었고 또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초등학교 고학년 10만 7천 명을 대상으로 1인당 4만 원의 예산을 들여 생존 수영을 지원하고 있고 도서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 규모를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잠시 멈췄던 생존 수영 교육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여름철 삼계탕이나 찜닭 등 닭요리 수요가 늘면서 가금류와 야생조류의 내장에서 많이 발견되는 세균인 캠필로박터로 인한 식중독 발생이 증가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캠필로박터 식중독 환자 수가 지난 2017년 101명에서 지난해 590명으로 최근 계속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간 환자 1,971명을 분석한 결과 초복에 있는 7월에 발생한 환자가 전체의 47%인 925명이었습니다. 장맛비가 그치자마자 다시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덥겠고요. 습도가 높은 탓에 체감하는 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특히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는 대구는 34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나오실 때는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전과 오후 사이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내륙 곳곳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에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23도, 부산이 22.9도 등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쉬어갔고요. 한낮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 수준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 광주가 32도, 대구는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초복인 내일도 무더위 속에 곳곳에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당분간 동해안과 또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까지 높게 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